이 편지를 가져가는 친구가 정말 내가 믿던 창작자, 글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갈 때부터 버이브에다 갖다 주고 갈 때부터 버이브에다 갖다 주고 북한은 군에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버이브 스파이들이 쫙 있거든요. 버이브에서 이제 쓰는 사람들. 이 친구가 그 친구야. 그러니까 이놈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고 집에도 보내주고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이브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세상에. 편지를. 올 때 떠주고 그건 난 그것도 모르고 보내고 받고. 어떡해. 사실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믿었고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꿈도 못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이브에 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군단 버이브에 직속 버이브에 이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남편이 편지 쓴 적이 있지? 그 순간에 그냥 이거 일이 잘못 번졌네. 와, 이건 피 쏠리는 얘기죠. 손가락 끝에. 정말 막 후들후들 떨리고요. 섰는데 다리가 이게 내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김성민 대표님이 쓰셨던 충성 시도 들어봤어요. 이미 당성이라든지 충성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검리 다 끝난 상황인데 아무리 남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혈연을 그냥 삼촌을 한번 찾았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운명이 확 바뀐다? 이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나 또 생각 드는데. 2년 전 상황하고 그 2년 후의 상황이 너무 바뀐 거예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는 너무 자신이 있었고 2년 후에는 우리 선전대에서 사고가 하나 생겼고 그 군단 정치원이 이 책임을 김성민 네가 져야 된다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그러니까 몰아가는구나. 그냥 몰아가는구나. 이거 한 방으로 죽이겠다는 건데 잡겠다는 건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사람 잡네. 그 생각에 가야 된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말씀이세요. 이 분위기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그 손끝에 모세혈관으로 직감한 경우. 그렇죠. 부들부들 떨리니까 그 즉시로 바로 탈북을 합니다. 김성민 대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예요. 자, 누가 말을 걸었을까요? 에? 국경수비대가 김성민 대표에게 와서 말을 건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는 건물에서 걸린 너 거 이 동네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국경수비대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아니 저분이 몇 왜 시간째? 몇 시간째 강만 보고 있지? 라고 와서 신분증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민 대표가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요. 그런데 더 소름은 김진 작가 동지구만요. 김진 작가 동지구만요. 아는구나. 그러면서 아니 이 동네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소름이 쫙 돋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때 김성민 대표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현지 창작 왔어. 말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나는 부대에 떠난 지도 오래했고 그렇죠. 그 부대에서 혹시 이놈 잡으라고 여기 연락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알았으니까 부대 가서 보고할 수 있고. 보고하면 큰일이다. 그럼요. 떠나기 전에 정말 별 생각 엄만 가지 다 하다가 간다 하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군간이 발치러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릎까지 왔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더 들어갔어요. 한 호리쯤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날 본 거야. 인민군 대회가 지금 중국으로 간다고 도망가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우와 하고 저쪽에 돌아보는 게 군인들이 돌아가다가 놀라가지고 실탄을 금방 쏘는데 그냥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대계급장을 뚝뚝 떠서 강에다 버리고 모자를 벗어서 강에다 버리고 이건 조비대복이야. 북한 작업복 비슷하죠. 작업복.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이 못했을 거예요. 별로 춥지도 않은 날씨인데 공포, 두려움, 이빨이 따다다다다닥 하는데 이거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하는데 내가 별짓 다 했는데도 안 멈춰져. 근데 긴장감이. 저쪽 중국 쪽에는 한 45도 되는 제방뚝이 있는데 거기 붙어서도 못 올라가겠는데 웬 청년이 막대기를 싹 내려보내는데 중국 사람. 중국 애가 처음부터 날 본 거예요. 도와줬네요. 그래서 중국에 첫 발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도 지금 떨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마음이 더 떨린다는 게. 처음 듣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탈북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대나치예요. 대낮에. 제가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북한군 대이고 작가를 했고 남선이 가고 싶다. 서해 정치혁명이다. 알았어. 근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건 도무지 불가능해.
우리 대사관에서. 네. 예. 정말 말도 하나도 못하는 놈 인민군 대회를 중국 땅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네, 완전히 버려지는 기분이고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게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이구.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거든요. 95년도라고 하면 한중 수교 3년 후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에 올인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았을 거예요. 예. 어찌거나 우리 김성민 대표께서는 대사관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일단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길로 이동을 해요. 조선족 목사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 브로커가 뭐라 그러냐면 베이징 옆에 앞에 보면 그 텐진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남조선 배를 타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가 있다. 해가지고 텐진항까지 가요. 저 앞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배가 보여요. 가서 타면 돼. 타면 되지. 타면 돼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대한민국 배 쪽으로 갑니다. 네. 이제 타기 직전인데 중국 공안이 나오는 거예요. 공안이 나와요? 네. 아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중국 공안이 한국 선장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장이 나왔어요. 중국 공안은 한국말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선장님 나는 인민군 대위입니다. 정치장교했고 여기서 선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살고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나는 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발. 다 됐네. 제발.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팍 돌아서더니 노스 코리아 아미 말도 안 돼. 중국 공안이 그냥 다짜고짜로 저를 포방하고 담는데 눈앞에서 동아줄이 싹 잘려서 나가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끝장이 났구나. 황당한 속에서도 선장한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내 온몸에 여러 혼설에 몽땅땅 이렇게 뜯기고 해서 피고름이 차더라고요, 여기에. 혼설에. 그래서 섬옷을 입고 그 옷 위에 적세를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적세 제 끝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네. 제가 손이 아주 작아요. 뽑으니까 나오더만. 그리고 이걸 내가 3일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 가서 도망칠 수 있겠다. 평양고에다 가서 가자. 어디요? 화장실. 근데 갈 필요 없는데 가자. 따라갔는데 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3일 동안 청소 못하고 오는 열차 화장실이니까. 그냥 똥을 좀 가득 찬 거지. 예, 그냥 가득 찬. 나도 발을 못 디딜 정도인데 이 친구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너무 끔찍하니까 너만 들어가. 그냥 한순간이거든. 정말 난 한순간이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등 뒤로 느끼면서 오른쪽 뻗고. 그다음에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라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꼈어요. 북한 화장실 열차는 나무 틀로 돼 있어요. 네. 잡고 화장실 발로 차고 들어. 뛰어내렸는데 발길을 예. 마침 내가 떨어진 데가 깨진겠다고 철길 옆에 쫙 하나더만 거기에 턱 떨어진 거예요. 아우 너무 다행이에요. 쌓인 흙이 일종의 쿠션 역할도 해줍니다. 쿠션처럼. 30km나 50km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뛰면 어디가 부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부러졌어요? 네,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탁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마시고 싶다. 물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넘판 물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엎드려서 몇 모금 마셨더니 숨이 트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업도 없어지는 거고. 예, 아 이제 내가 살았나? 빨리 도망쳐야 되겠는데. 근데 철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은 마을이고 뒤에는 산이고 네. 마을로 가면 용락없이 난 붙을 거고 산에 붙었는데 신발은 그 비닐 깔창이 된 거 가지고 풀 걷을 때인데 미끄러져 가지고 1m 가면 1m 미끄러지고 막 손톱으로 땅을 파가지고 아 미치겠다. 한 500m 올라갔어요. 다 따라왔어 이제는. 야 내가 전지불 이렇게만 비춰도 난 잡혀요. 앞으로 막 미친놈처럼 그냥 가더만 그냥. 아 미치겠다. 그 친구들을 보내고 산을 2개 넘었어요 밤새. 탈출로를 선택한 곳이 산입니다. 이제 호소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때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수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정말 뭐 아예 운신이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하면 그 북한에서 잠깐 조사할 때 버지던들이 앞에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야 담배 한 대 필래? 피라 하고 주면 이 담배를 주는데 난 중국에서 피던 그 힐터 담배. 와 이게 중국과 북한의 차이가 이거였지 생각나고. 중국 감옥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밤새 불 켜는 거였어요 형광등. 북한에 가니까 야 등잔 준비하라. 해 떨어지니까 등잔. 비참하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야 내가 무슨 이런 노절한 생각을 하니 난 다시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래. 그래서 아이고. 거기서 이제 북으로 택했어요. 근데 북한 다시 중국으로 오는 길은 밤에 늦게 가는 열차가 있으면 열차 지붕에 매달렸다가 날이 밝을 때 뛰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가리라 가리라. 생각했는데 욕전에 들어가 봤더니 내 사진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새. 욕전에 들어가 봤더니 내 사진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새. 현상수배 같은 건가요? 현상수배. 정문은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 아니 그렇게 해서 열차를 타고 내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리는 아픔이나 고통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하신 거예요? 그 떨어져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산에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몸은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당을 위해서 글을 쓰던 손가락으로 땅을 콱콱 찍어야 했던 그리고 요건 온담의 일인데 중국에 와서 이제 몸을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뜨끈뜨끈해서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진드기 같은 게 2마리가 떡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그게 이제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만 남았어. 몸 안에 네. 그 힘들게 뽑았는데 그 피방울이 뚝 나오는데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야. 제가 이건 뭐지? 감옥에 있다가 사실 열차에서 탈출한 거니까 뭐 여비나 뭐 돈이나 뭐 먹을 거나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도주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이동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아주 잘 먹으면서 왔습니다. 어? 옷이 많잖아요. 여러 제가 가지 입은 옷이 소몬, 내복, 골덴 바지. 예, 이게 감옥에서 중국 애들이 내가 탈북자인 거 알잖아요. 다 준 거야. 이만큼 옷이 쌓였는데 내가 이제 골라 입었어요. 두꺼운 거, 고운 거. 그래서 옷을 내가 4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팔고. 제가 그때 대위 월급이 120원이었는데 땀복 하나 팔면 400원이었거든요. 추링 팔면 700원. 그러면 그렇게 팔면서 왔고 해령 오니까 강이 보이잖아요. 중국도 보이고. 야, 씨. 또 북한에서 하루도 못 있겠는 거야. 못 참겠네. 못 참겠는 거야. 그냥 힘들기도 하고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나가야겠다. 네, 여기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안 내리고 날 밝을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학포, 신학포 요 사이에 보니까 경무원들 오고 안전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기는 시속 20-30km밖에 안 됐어. 언덕이니까. 그래서 한 10시쯤에 갑자기 호호벌판에 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청구가 나올 수도 모르겠고 지금 분명히 북경이고 군대 애들이 곧 날 딱 잡는 것 같고 10초 생각하고 간다 뛴다 하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막 뛰는데 그 두마강에 흙탕물이 와 사범주에서 가는데 깊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설 수가 없잖아요. 딱 뒤에 청구가 있는 것 같고
꽉 됐는데 3분의 2 건너고 이제 오름 위에 올라갈 때까지 물이 무릎에밖에 안 오는 거예요. 흙탕물이. 다행이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다시 자유를 찾았구나. 국경을 그렇게 넘으신 거예요? 오늘 북한의 접경지대, 특히 이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지대를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무려 30번을 왔다 갔다 한 살아있는 풍산개. 풍선기를 풍산개. 이용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영화랑 많이 다른데? 두만강을 이렇게 왕복으로 계산해서 30번, 그러니까 입수한가를 계산하면 60번이죠. 그러니까 현도로 하면서 하면은.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을 연길까지 무사히 모셔다 주고 저는 돈을 받고 돌아가는. 난 저런 분이 더 신기해. 그러니까 돈이는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수입이 좋으니까. 예,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시고. 들어올 때는 한국 영화, CD, 드라마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대팔고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다가 브로커까지 연결해주고 주고 받은 돈으로 P2P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배낭으로 메고 북한으로. 일석이조. 대박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그러면 이렇게 좀 탈북을. 제가 43명을 총 탈북시켰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사선을 3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대단하시다. 대단하네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중국 변방부대에 잡힌 적도 있었고 국경경비대에 잡힌 적도 있었는데 다 탈출을 했었어요. 탈출을 했다고요? 뇌물 같은 거 주시고. 뇌물 주고 나온 거는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탈출했어요. 정말 탈옥을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도망가요? 국경경비대한테 뇌물을 주고 하는데 당시에는 1인당 300원의 돈을 줬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외상으로 갔다 와서 외상으로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올때 줄게.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올 때 되니까 이게 또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정작 주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럼 경비대 애들이 자는 시간, 근무 교대 시간 보면 2시부터 2시 반 사이는 무조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초소가 이렇게 지하로 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한참 지켜보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이후에는 그냥 꼬박꼬박 돈을 주면서 그냥 죽어 하는 게 낫지. 그걸 알죠. 그것도 아까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상인으로서 말이 됩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예. 요즘은 참 어려울 거예요. 요즘은 일단 회령 쪽이나 우산 쪽은 거의 사람을 넘길 수가 없고 양강도 쪽도 이렇게 넘기긴 하겠다는데 최소한 한국 돈으로 1억을 경비대가 보이고 근데 1억 가지고도 그게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전 세계 어느 방송에서 내가 훌륭한 밀수꾼이었다를 자랑하는 것을 소시오 지났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엄정화 씨 노래 다가라 이 노래랑 이효리 씨 노래 뭐 페미니츠 막 나온 거 바로바로 이렇게 CD에다가 해가지고 뒤에다 들으면 아니 가가라 같은 경우는 탈북에는 아주 딱 맞는 노래예요. 가라 복스 다시 내 삶을 이러면서 막 노래를 흥얼거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를 알고 뭘 했냐면 2011년부터 이제 5G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의주부터 쭉 이렇게 100m 간격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CCTV로 실시간.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아래 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IT의 발전이야. 그렇죠. 이게 5G로 통신된다는 것은 전파가 무선으로 평양에 있는 보위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CCTV 화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양 보위부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돌리면 바로 보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거 탈북을 하고 이건 360도 회전하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보여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뭐 국경 같은 거는 국경 경비대가 인원들이 군인들이 단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전하면서 CCTV로 그리고 또 CCTV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대상할 때는 이용이 됩니다.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CCTV한테 가서 돈을 준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CCTV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안한테 알려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넘어가니까 그 짝을 좀 저거 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좀 점점 탈북이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5G라는 이름을 쓰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 있어서 지금 저런 이야기를 쓰는 건데 애초에 이거 지금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무슨 가상현실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쓰고 앞에 와 있으면은 이 사람 옆에 정보가 뜨는 거야. 이 정도로 다 융합돼서 돌아가는 거야. 실시간으로. 이게 중국이 그 탈북자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국 내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퀴즈.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저는 5G도 5G지만 제일 강한 건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갔던 게 탈북 브로커들인데 예. 5G를 못 뚫을 수 없고 저는 5G가 아니라 그 10G라도 해도 무조건 이룬다. 저희 때는 초소가 있으면 산을 돌고 강을 돌고 뭘 뭐 죽창을 꽂아놔도 그것도 피해 갔어요. 그냥 갖다 내 그냥. 죽음의 정신을 가면 입금만 해줘. 입금만 하면 돼. 탈북할 때 이 북한 군인들한테 많이 걸리면 혹시 뭐 뇌물이나 아니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탈북할 때 다 군인들을 국경경비대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탈북을 하는데 이렇게 국경 근처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끼느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몰래 넘다가 잡히면 오히려 거의 한 10배가 넘어가는 돈을 집에서 이렇게 줘야지만 오히려. 예, 미리 보이고에 주는 게 안 좋다. 미리 주는 게 좋죠. 무임시차다 걸리면 그렇게 되죠. 10배 대상하니까. 그런 거네. 도강하면은 이용길 씨니까 이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 60번. 예. 그중에 제일 위험했던 게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매번 그 단속은 그러니까 북한 쪽은 뚫고 가는데 중국 쪽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함에 가는데 그것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게 이게 함경북도 명천에서 오신 분인데 여성분이 자기는 수영 선수인데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안 된다. 일상시도 위험한 게 두만강인데 장마철은 절대 못 넘는다 하는데 며칠을 여기서 물줄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숙박금일이 매일 있거든요. 창고에 옮겨 다니면서 숨는 게 못하겠다 이제 답답하니까. 그냥 죽더라도 넘겠다 해가지고 그럼 가자 각오로 수영 진짜 잘하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일 폭이 좁은 대로 가는데 폭이 좁을수록 물살이 세죠. 다리를 치는데 다리를 치는 게 물이 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바위가 와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 돌 굴러가고. 저도 넘어졌고 동시에 손 잡고 가던 손도 놓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떠내려가다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국경경비대에 잡히면 난 죽는다.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내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넘기던 국경경비대도 다치게 된다. 그래가지고 누나 수영 치세요 하고 진짜 근데 수영이라는 게 뭐 처음에는 막 제대로 치다가 그다음부터 뭐 수영이 없어 그냥 막 살겠다고 하다가 겨우 간신히 잡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약간 달빛은 아니고 이렇게 푸르름하게 보이는데 저기 이렇게 머리만 올라가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수영하세요. 그때는 막 비도 오고 하니까 소리를 크게 치는데 그냥 잠기면 가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때 다음날 아침에 그쪽에 중국 쪽에 있는 대방 형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떠내려서 어느 개인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주변 동네를 돌고 북한 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너네 소대선 아니고 다음 소대선까지 종성 내려가는 데까지 수구포까지 훑어라.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살았으니까 안 볼 수도 엄마가 그 장마철에 넘다가 물살에 휩쓸렸거든요. 근데 진짜 딱 휩쓸리자마자 물에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희 목소리가 막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 이대로 힘 넣으면 안 된다 해서 발로 빵 찼대요. 그러니까 빵 차니까 좀 올라오면 숨 한 번 쉬고 또 있다가 또 꼴로로 이거를 수십 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기슭에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물살에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나가서 그냥 홀딱 벗은 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서 어딘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북한 쪽으로 또 나와 떨어지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방에 경비대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옥수수 밭으로 막 기어가고 그리고 콩밭을 막 찔러가고 해서 어떤 집에 막 밤에 문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집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이게 여자가 밤에 헐딱 벗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막 그런데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 막 헐딱 벗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막 그 담요 있는 걸로 뭐 아주머니 하면 막 가려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가 저희한테 연락해서 저희가 옷 가지고 가서 어머니 모셔왔거든요.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길 바라. 혹시라도 만약 이거 살아서 한국에 없으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이렇게 이만갑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보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찾을 수 있었으면 마냥 살아계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만갑에서 두만갑 맨날 좁다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유속이 강한 줄은 처음 들었네요. 저 너무 많은 분들
가족이 죽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약간 비슷한 방법으로 탈북을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먼저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회령에서 바로 탈북을 못했어요. 그냥 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4시쯤에 이제 군인이 저희는 이제 군인한테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넘었는데 물살이 정말 셌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을 딱 넘으면 바로 앞에 이제 마중이 나온 사람이 있어서 딱 바로 가면 되는데 물살에 이제 떠 내려갔는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선으로 가야 이제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데 물살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이제 당황하니까. 거기서 이제 브로커가 없으니까 저희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4시 정도에 넘었는데 주변을 헤매다 보니까 동이 푸른푸른 뜨고 북한 쪽에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는 이제 중국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옴딱 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일단 숨기자. 그래서 이제 그 갯벌 같은데 이제 반 정도 물이 있는데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이러고 이제 울고 있었죠. 그리고 딱 그때 100불이 있었는데 그 달러 100불인데 이걸 들고 아무 중국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전화를 하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라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브로커 분이 정말 그분은 거기 뭐 다 샀는지 유성아! 소리를 지르면서 유성아!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저는 그 소리 듣고 공안이 올까봐 무서운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이 2시간 동안 헤매인 거예요.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그분한테 구조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해서 그 계산튼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 그럼 뭐 아까 본 게 거기서부터? 네, 딱 그 집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도 시작해서. 무서운데. 네. 북한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북한 주민들은 매일 이곳에 나와 마실 물을 깃고 삼삼오오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한다. 고된 삶의 터전인 압록강과 중국 창바이현의 최단 거리는 48m. 매년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은 이 짧은 구간을 건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다. 북한 주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압록강. 북한 국경 100m 앞에 이만갑 르포는 강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추억이 흐르는 압록강변. 이곳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만나본다. 네. 아, 저도 참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약간 표정이 보일 정도 거리 아닙니까? 이 정도. 그렇죠. 48m. 기분이 어떠신가요? 유일하게 우리가 말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괜찮냐, 어떠냐 요새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기는 다 듣는데 절대 말은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국경 지역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아이들도 보고 어떤 아저씨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잡으셨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의견이 달랐거든요. 인사를 한 거다 우리한테 아니면 찍지 마라. 근데 그래서 저희는 말을 걸고 싶어도 걸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찍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찍은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포즈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이거는 뭐 명백한 포즈네요. 짜잔 이거. 예, 지금 이제 저 모습이 북한이 남한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건데요. 사실은 먼저 큰 키에 있는 친구는 명철이죠. 나 닮았다. 먼저 큰 키에 있는 친구는 양손을 들고 똑같네. 반갑다고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있는 꼬마는 돌팔매질을 하고 있고요. 보기 싫다고. 맞아를 하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꼬마는 팔뚝력 아시죠? 뭐 이거나 먹으라 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을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한 장면에 담기. 그래서 이제 유람선을 이렇게 타고 갈 때마다 저 꼬마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려하게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기들이 이제 삶과 이렇게 대조를 할 때 그 마음이 제가 보는 사람들이 더 애잔한 거예요. 어떡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두만강은 이게 거의 한 4~5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사탕 같은 거를 갖고 나서 북한 쪽에 너네는 이런 거 먹어봤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 쪽에서 사진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를 찍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손으로 진짜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중국 쪽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나쁜 쪽에 팔아먹는다라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렸는데 가리지 않았더라면 양 기자님이 제 모습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혼자 있잖아요. 북한에서 누군가가 우연히 혼자 있게 되면 말 걸어주게 되면 말도 하고 사탕 주겠다 그러면 예 주시오 이렇게 하고.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의식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미녀들도 추억이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송중 씨도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놀았나요? 네. 어릴 때 강에서 우리는 지금은 저 빵통을 지금 저거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10리터 빵통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서 거기다 타고서 이렇게 수영 치며 놀았는데 압록강에서 그 절반만 넘으면 단속하니까 더 넘어도 못 가고 그다음 또 경비대 다 끼고서 옆에서 어릴 때나 저렇게 놀지 나이 좀 있는 사람들 나이 좀 보자 미성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기 못 나가 잘못하다 걸리니까 맞아. 밀수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난 못 안 했죠. 혹시 저렇게 놀다가 넘어가지는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나요? 저렇게 지금 수영 치잖아요. 저랬다가도 이제 수영 쳐가지고 중국 쪽에 이제 그 수박밭이 같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수박 이렇게 따오는 오빠들도 있었고, 예, 그랬어요. 저기 강변에서 먹고. 네, 도둑질해가지고 그래 다 넣어먹고, 그리고 다 말하지 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네. 오빠들하고 강가에서 많이 데이트를 했나 봐요. 들켰나요? 네. 저 때는 이제 그 오빠들이 북한은 왜 놀이동산이나 뭐 PC방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두만강이 놀이터예요. 그래서 맞아. 오빠 뭐 중학생, 초등학생 다 두만강에서 노는데 어느 날은 이제 어떤 오빠가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오빠가 가깝다 보니까 중국 쪽에 건너갔다가 이제 넘어올 때는 국경 경비대가 있을 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넘어갔다가 있을 때 넘어온 거죠. 근데 불안해하다 보니까 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 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중국 쪽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네 쪽 사람들 두만강에서 죽었는데 저쪽 나무 저기에 시체를 놨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있고 또 한동안 두만강 출입이 또 통제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살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시 한번 고향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완전히 탈북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길은 아닙니다. 겨울에 강이 올 때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려고 사실 나왔던 길입니다. 떠나면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얼마 정도 브로커 비용 하는가 싶어서 3,000원을 챙겨서 나왔던 길인데 네가 지금 오늘 당장 건너지 않으면 겨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국경 경비대가 제대가 된다. 그러면 너는 그 기회가 1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탈북을 하냐 못 하냐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등 떠밀듯이 사실 그쪽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건넜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전화를 좀 해보겠다니까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 전화가 되면 자기가 보내준 게 되니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밤을 건넜는데 정말 저도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 전화기 놓고도 동생하고도 연락을 못하고 목소리만 여보세요 하는 거 듣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이 길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겠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압록강의 노래라고. 압록강의 푸른 물아 고향 산천아 그러면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찌릿찌릿하다는 걸 그때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요. 가슴이 가만 뭉클하게. 저는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하고 마주하고 있는 해산이나 그런 데가 전화 통화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하면서 나보고 엄마가 세상에서 하늘에 죄를 줘서 막내 딸 한 번도 못 보고 산다고 엄마가 정말 죄 지었다고 엄마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생각한 거 있어요. 내가 만약 경우에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엄마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 손으로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가서 구경시키고 좋은 집에서 정말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아빠도 보고 싶고 제가 살던 일단 집과 마을, 동네 친구들 다 보고 싶어요. 남한에 와서는 그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와서 사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고향의 추억과 친구들, 부모님, 가족, 친척 다 두고 왔으니까.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내를 포대기에 업은 남편 전영철 씨 가족을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아내를 이렇게 업은 압록강을 건고 라오스산을 4시간 넘어 넘은 저 남편 전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등에 업혀서 강을 넘은 아내 이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먹동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딸 전효선입니다. 물론 뭐 아내분께서 너무 날씬하셔서 안 무겁겠지만 예. 아니에요. 저 이렇게 하고 태국을 넘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라오스선을 남편이 이렇게 업고 건넜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시겠네. 네네. 이걸로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계세요? 네. 못 버리죠. 저희들 이 포대기 없으면 산도 넘기 힘들고 강도 건너기 힘들었겠는데 이 포대기 우리 죽을 때까지 가보러 건사하고 있자고 해요. 소개밖에 안 해드렸는데 벌써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눈물이 날려버려서 너무 보기 좋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까? 저희는요, 북한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일도 못 다니고 집에서 매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3살 먹으면서 중매로 해서 저희 남편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6살 아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6살 아래예요? 연하구나. 6살? 네. 6살 아래? 네.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남편 만나서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20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네. 너무 성이 같은 거 아니야? 성격 급하다야. 아니 처음에 그러면 갔더니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네. 아내께서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에게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줄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조선아, 아버지가 너무 달달해. 네, 저렇게 천사 같은 남편을 만났잖아요. 네. 혼자 사시다가 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동안 못 느꼈던. 저는 남편 만나기 전에는 먹발을 짚고 바깥에도 자주 못 나갔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세상에. 지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명절날이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나들이도 가고 하는데 저 혼자만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럼요. 불그러 똑같은 사람인데. 네, 내가 왜 불그러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했던데 남편을 만나서 내가 못 가보던 것을 남편이 다 데리고 업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난 다음엔 내 이젠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저희 생활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움직이는 게 좀 불편했을 때니까. 기저귀 가는 거는 제가 글쎄 다리 못 쓰니까 손은 쓰니까 제가 다 했는데 전 우리 딸 키우면서 한 번도 업어 못 봤어요. 아빠가 다 업었어요. 업어 키우신 게 아빠예요. 아빠예요? 효선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아빠가 근데 이게 이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탈북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저희가 탈북하게 된 것은 저희 매대에서 이렇게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위해성을 가져간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남편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보고라도 돈 좀 달라자 하고 찾았는데 그 남편이 저한테 안 오고 남편인 데 가서 싸움 붙은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집에 뛰들어가서 이만한 새막대기 갖고 와서 남편을 치는 거예요. 남편 딱 치고 그 다음 날 챙기 내가 팔 부러졌어요. 부러졌구나. 네, 팔 부러져서 수술 받고 보름 만인가 퇴원했는데 병원에 그 법에다 제기했는데 그쪽 가족에서 법에다 돈을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사람들 가져간데도 나를 지금 내가 먹발 짚었으니까 내 절로 넘어져서 지절로 팔 끊어졌다는 거예요. 썩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썩은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잘했어. 그냥 잘했어. 그렇지만 제 다리 붉으니까 저는 가자고 생각 못 했거든요. 딸만 먼저 보내자고 했댔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분이 딸 혼자 보내려면 보내지 말라. 가슴에서 자식을 떼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렇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더라도 딸을 옆에서 가지고 있어라. 같이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기 시작하고 결심하고 남편이 저를 얻고 가겠다는 집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자 하는 이 용기에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우리 세 명이 토론했어요. 어떻게 강을 건널까. 우리 남편이 나를 얻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어떻게 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애기 포단을 하자. 이제 나를 얻고 왔던 이 포단을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장마당에 가서 이걸 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옥구수 강을 넘어서 왔어요. 이게 혹시 딴 사람이 눈치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침 갑자기 포대기를 산다고 그러면 뻔히 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래 아내분이 이제 저런 팔을 다쳤으니까는 이 병원이랑 가게 되니까 제가 업고를 다녀야 되니까 집이 병원에서부터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포단을 해달라. 아내가 팔을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려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어른용으로 만들어달라 하고 제가 수선했거든요. 압록강 물살이 세죠? 네, 물살은 세고 허리까지 치거든요. 오직 이 길을 가야만이 살아야 된다는 이제 백대 혁명 정신으로 그죠? 네. 그놈의 백대 말씀은 백대 혁명 정신이지만 사실은 이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딸은 아빠 손을 잡고 밤에 걷는데
진짜 또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고 엄마를 업고 가는 게 그렇게 진짜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웃산을 넘을 때 저는 그저 북한산만큼 생각했거든요. 그저 제 아내분이 이제 팔에 다쳐서 기부술까지 하고 그 아웃산을 4시간 동안 남아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갈 때는 힘이 빠졌죠. 근데 좀 시원하다니까 내려갈 때는 그 올라갈 때보다 4배로 2배로 아마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아웃산에는 참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맞아. 참대나무가 많으니까 참대나무들은 다 습지대니까 신발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청 넘어지고 아이고. 제가 넘어져도 엄청 단데 아내분은 팔까지 아프니까 이제 엄청 미안하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을 많이 네 시간 동안 진짜 착하시다. 미안하다고. 미안한 생각을 지금. 야. 내려오면서 아마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안 넘어지자고 해도 발이 미끄러우면 그러니까.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앉으면 제가 엉덩이를 찢거든요. 그러면 브로커들이 와서 일으켜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일으켜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업고도 그 북한 분들을 같이 산을 넘었는데 그물들보다 더 빨리 걷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를 업은 자기가 늦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땀을 흘리면서 더 빨리 걷는 거예요. 라오스가 왜 더 위험하냐면 비가 이렇게 하루에도 막 한 6번, 7번씩 막 왔다가 갔다가 해요. 해 떴다가 막 이렇게 또 비 왔다 그러면 그 땅이 미끄러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6시간 라오스 산을 넘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짐 지고 그냥 쭉 이렇게 썰매 타듯이 미끄러져요. 막 이 땅이 미끄러지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아기가 있다거나 할머니가 있다거나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막 눈치 줘요. 빨리 걷게 하라 그러고. 맞아. 뒤처지지 말라 그러고. 그럼 또 브로커들은 또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그 시간 맞춘다고 막 몰아쳐요. 막 양떼같이 몰아치거든요. 아빠는 땀 흘리시면서 넘어질 때 내가 진짜 일으켜 드리면서 아 나도 조금만 좀 더 컸으면 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저를 위해서 오는 건데 너무 길이 힘들고 하니까 진짜 제가 너무 남편을 잘 만났고 딸을 남들이 가장 이쁘다고 하는 딸을 듣고 이 살기 좋은 남한에 왔으니까 저한테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